네, 다음 세션은 네, 안성진 교수님께서 또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안성진입니다. 예, 저는 그 교수님께서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워크샵 그 체어를 했고요. 타이틀은 이제 워크샵으로 보는 AI 트렌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 10년 정도 미국에 있다 작년에 와가지고요. 올해는 발표할 때마다 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러커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조교수를 하다가요. 작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기계학습 및 에이전트 연구실을 카이스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는 이제 딥러닝 뭐 다양한 펀더멘털 딥러닝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강화학습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워크샵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밑에 사진에 넣은 것처럼 그 네 분의 같이 하시는 코 체어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슈안티엔 린이라고 그 타이완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2020년에 프로그램 체어를 하셨던 분이고요. 두 번째는 트리스탄 나우만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작년에도 워크샵 체어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앞에 두 분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올해 할 때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글 브레인의 한이 세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 워크샵 체어로 활동하는 거를 어떻게 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각각의 워크샵이 아주 작은 컨퍼런스와 같기 때문에 그 오영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체어가 논문을 뽑고 그다음에 논문을 선출할 그 리뷰어들을 선정하고 뭐 그런 과정 하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하지만 논문 대신에 이제 워크샵 프로포절에 대해서 비슷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활동은 이제 프로포절 모집하고 심사위원 모집하고 이제 리뷰를 분배하고 뭐 대략적으로 컨퍼런스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제 워크샵 프로포절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워크샵이 이제 작은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작은 컨퍼런스를 지원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뭐 룸 배정과 여러 가지 일정도 같이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과 뭐 슬랙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들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위원장은 이제 체어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처음에는 뭐 타임 커미먼트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요. 일단은 뭐 매주 미팅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주 미팅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간략하게 워크샵 위원으로서 체어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워크샵 프로포절 관련돼서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106개의 프로포절이 제출이 돼서요. 63개가 채택이 되고 그다음에 43개가 리젝이 돼서 총 이제 워크샵 채택률은 한 60%, 59%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오프라인이기는 하지만 버추얼과 인퍼슨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워크샵들 중에 인퍼슨으로 하고 싶은 워크샵 아니면 버추얼을 선호하는 워크샵을 이제 설문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워크샵이라는 게 좀 뭐랄까 그 같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고 아직은 메인스트림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방향으로 변화돼 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토픽에 어떤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좋은 그런 사례 내지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워크샵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도 좀 볼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크샵 타이틀에서 뽑아온 좀 키워드들인데요. 앞에 오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많은 부분이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메디컬, 뭐 리즈닝, 그다음에 좀 새로운 걸로는 뭐 심볼릭 어프로치, 그다음에 뭐 웹3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뉴로 AI,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제가 좀 몇 가지 핵심 그 트렌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163개의 채택된 그 워크샵을 그 토픽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영 교수님이 뽑으신 토픽하고도 굉장히 많이 오버랩돼서 저도 보면서 신기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따르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Value Aligned AI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따르고 해야 하는 어떤 밸류가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가치들을 지금까지는 AI 기술들이 어떤 성능 향상, 인식을 어떻게 인식률을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치중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AI로서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발전을 돕는 인공지능 AI for Science에 대한 것들로 지능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에 대한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지능과 더 닮은 인공지능, 뉴로사이언스,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 인스파이어된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인간 중심 사회적 인공지능은 가치 정렬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따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fairness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trustworthy한 로봇이나 AI를 만드는 것, secure하고 assistative하고 그다음에 safe한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이게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문제인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인간이 그 트롤리를 조절해야 된다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가치 판단,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부분이 사람을 AI가 대체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과거에는 뭐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워크숍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뭐 8개, 9개의 워크숍이 인간 중심 사회적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가 됐고요. 간략히 키워드를 보면 뭐 Human Centered AI, Machine Learning Safety, 그다음에 Human in the Loop, 그다음에 Fairness에 대한 논의들, 그다음에 Privacy에 대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러닝할 것인지, 그다음에 Humanitarian Assistance, 그다음에 Trustworthy한 부분은 특별히 이제 로봇이나 Embodied AI에 대해서 이제 인간과 가까이 협업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Trustworthy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을 따로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제 과학 발전을 돕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들이었는데요. 이제 최근은 아니죠. 벌써 한 뭐 5년 정도 된 건데 이제 딥러닝이 주로 이제 이미지에서 많이 하다가 그래프 뉴럴넷이나 아니면은 그룹 이퀴베런스 같은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이 먼저 이제 개발이 많이 됐고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딥마인드 알파폴드 같은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 제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프로틴 구조를 분석하는 이런 사이언티픽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이제 딥러닝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또 관련된 토픽에 대한 워크숍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키워드를 또 보면은 그 매터리얼 디자인을 위한 AI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I for Science 이거는 이제 AI for Science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토픽을 아우르는 좀 큰 워크숍이었고요. 그다음에 Structural Biology에 대한 워크숍, 그다음에 Representations of Life 이것도 이제 좀 바이올로지 관련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representation, 뭐 phenotype이나 여러 가지
그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피지컬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어떤 다이나미컬한 시스템에 많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피직스 관련된 건데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워크숍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토픽은 뇌인지과학 기반 인공지능 아니면 사람의 인간의 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먼저 뉴립스라는 학회 자체가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그 뉴럴사이언스,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AI 이 세 개가 같이 모여서 좀 논의하기 좋은 학회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그 내용은 이제 서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서로 어떻게 좋은 인스파이레이션을 받고 상호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지금 랭귀지 모델이나 GPT 같은 그러니까 large dataset과 이제 large computing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어떤 하나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서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방향으로는 이제 이런 뇌 기반 그다음에 뉴럴 인스파이어된 그런 어프로치들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좀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에 관한 워크숍들은 뭐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artificial AI와 그다음에 실제 인간의 인텔리전스에서 그 메모리라는 개념이 서로 어떻게 이제 연관이 있는지 근데 AI에서 생각보다 이 메모리에 대한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되게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트, neural 웨이트에 인코딩되는 형식의 메모리, 슬로우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는데 어떤 에피소딩 메모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떤 지금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그냥 지금까지 봤던 거를 다 어떤 그 슬롯 형태로 그냥 저장해놓고 쓰는 형식의 이제 에피소딩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이제 리얼 인간의 메모리는 그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적인 성격이 많아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연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텐션은 이제 뭐 뉴로사이언스적으로 이제 어텐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밝혀진 건 그러니까 어떤 중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트랜스포머와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연구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어텐션과 그다음에 뉴로사이언스,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게이지 및 머신러닝이라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사람이 실제 시각으로 볼 때는 그 게이지 그러니까 1초에 한 3번, 4번 정도 이제 이 아이 무브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씬을 볼 때 굉장히 스테이블한 씬을 보지만 그게 사실은 일루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초 동안은 실제 눈은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있지만 우리 눈은 그거를 보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제 현재 머신러닝이나 비전에서 취하고 있는 어프로치들에서 조금 연관성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에 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그 오거나이저들을 보면은 메타 AI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VR을 하기 때문에 VR을 하면은 이제 눈이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이 게이지와 이제 퍼셉션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 게 이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뭐 너무나 많이 한 비주얼 레프리젠테이션인데 이 비주얼 레프리젠테이션을 이제 휴먼 비주얼 레프리젠테이션과 머신러닝에서 보는 레프리젠테이션과 이제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포메이션 테오레틱한 프린시플로 이제 커그니티브 시스템을 이해해보자라는 이제 주제로 하는 그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토픽으로 제가 이제 행동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를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됐고 또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그 perception 중심의 머신러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기존에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 프레임워크로 풀어볼 때도 내가 현재 이제 씬을 보고 하는 부분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또 나가면은 이제 링귀스틱하게 그 AI와 대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아주 하드한 문제가 이제 시스템 2 내지는 이제 프로그램 솔빙의 문제인데, 우리가 목표를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목표나 문제를 주어졌을 때 그거를 푸는 해법을 찾는, 그 스트래티지를 찾는 그런 AI로서는 아직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나 이런 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지만은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단백질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찾아줄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사람처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굉장히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겠지만 그 이면에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돼 있는 거는 그런 그 seamless한 그 튜링 테스트를 패스할 만한 그런 인터페이스는 이제 갖추어져 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바둑을 푸는, 그러니까 지금은 알파고라는 뭐 스페셜라이즈된 솔루션이 있지만은 그런 인터페이스 안에 지금 이 바둑을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수를 나한테 알려줘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 챗 GPT 그 이면에 있는 그 코어, 프로블럼 솔빙 하는 코어는 아직 그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그 행동 중심의 인공지능으로의 발전이 많이 더 대두되고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카데미아와 인더스트리의 어떤 그 상호작용하는 그 프레임 같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브렉스루가 일어났을 때 인더스트리가 막 그거를 확 키우면 이제 아카데미아에서는 약간 할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카데미아는 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중요한 토픽을 찾아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하게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뉴로코그 인스파이어드 AI나 이런 RL 강학습으로 대표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AI 쪽으로는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또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강학습 쪽은 오프라인 RL이나 그다음에 리얼 라이프에 적용 가능한 RL, 그다음에 랭귀지와 결합하는 거,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토픽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역시 트러스트워티한 로봇을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워크샵 리스트를 한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의 워크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요 토픽으로는 그 커저리티에 대한 워크샵이 한 4개 정도 있었고요. 이 커저리티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fairness라던가 아니면 systematic generalization을 할 수 있는 기반 이론을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커저리티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너무 커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헬스랑 메디컬에 대한 워크숍이 3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그다음에 임피리컬 스터디에 대한 워크숍들, 특히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한 것도 하나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너러티브 크리에이티브 AI 뭐 빠질 수 없는 토픽이죠.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고 뭐 3개 정도. 그러니까 이밸루에이션, 휴먼 이밸루에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신세릭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머신러닝 리서치를 임파워할 것인지, 이건 뭐 셀렉트스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와 지오메트릭 AI에 대한 워크숍이 한 4개 정도 있었고요. 랭귀지 관련된 워크숍 4개, 그다음에 템포럴하고 다이나미컬한 모델들, 그러니까 시퀀스 모델링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워크숍도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너무 이제 있을 법한 당연히 있을 법한 토픽들이 메타러닝, 그다음에 뭐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distribution shift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optimization, 그다음에 mathematical reasoning, self-supervised learning, score-based method,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인터레스팅한 뉴 토픽들이 있었는데요. 웹3에 대한
워크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나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된 기술과 이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결합돼서 어떤 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워크숍이 이제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 등장해서 이제 관련된 분야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터폴레이시라는 워크숍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믹서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그 머신러닝 기술들이 기법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또 처음 등장한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크숍은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각 페이지를 눌러 보시면은 뉴립스 홈페이지에서 워크숍으로 가셔서 그러면 이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각 워크숍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모든 비디오가 퍼블릭리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처음 뉴립스 참석했던 게 이제 2012년도였었거든요. 그 레이크 타호에서 했는데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슬롯머신 카지노 네, 카지노 있는 호텔에서 그래서 포스터나 이제 세션을 들으러 가기 위해서 이 카지노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버시는 거를 보면서 이제 가고 예, 그리고 뭐 올 때도 이렇게 돈을 버시는지 잃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했던 거는 그때는 10년 전에는 어떤 워크숍에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됐었나 갑자기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뭐 휴먼 컴퓨테이션, 뭐 오퍼레이터 러닝, 뭐 non parametric method, Bayesian method, discrete optimiza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Information, Perception, Big Data, Connectomics, Probabilistic Programming, Spectral Algorithm, Bayesian Optimization, Probabilistic Numerics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딥러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딥러닝이 여기 딥러닝 앤 언슈퍼바이즈드 스피치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요시아 벤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딥러닝 관련 워크숍이 하나 있었어요. 뭐 베이지안 논파라메트릭도 많았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제 이때 느낀 거 하나는 이때 그 테크니컬리 되게 어프로치들이 다양했었다.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이제 약간 딥러닝 도미넌스 그리고 그 안에 딥러닝 프레임워크 안에서 여전히 다이버시티를 찾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소셜 임팩트에 대한 논의가 이때는 별로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크숍 보면 제가 첫 번째 뽑은 것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 AR이라는 필드가 그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셜리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필드인 게 이제 이 비교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나아가서 2012년에 이랬고 2022년에 이랬으니까 2032년에는 10년 후에는 뭐 어떤 토픽들이 있을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실제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뒤에는 뭐 머신러닝 그러니까 스페이스 사이언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퀀텀 머신러닝 지금도 논의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로컬 딥러닝, 뭐 스파이킹 딥러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제가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백 프로파게이션을 썼고 왜 그렇게 트랜스포머를 썼을까? 이제 10년 후에는 우리가 그걸 안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토픽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 뉴립스 워크숍을 이제 제가 보고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는데 그걸 좀 이렇게 그룹핑 해보면은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인공지능, 과학 연구를 돕는 인공지능, 인간지능과 더 닮아가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행동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한 4가지의 트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10년 전에 뉴립스와 비교했을 때는 이런 어떤 소사이어털한 임팩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신 산업계의 리더 분들께서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버시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단순화됐다고 어떻게 보면은 볼 수도 있는데 그 딥러닝 안에서 여전히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고민되는 것 같은 면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그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한 이제 large scale 만을 추구하는 게 과연 그 롱텀으로 볼 때 맞는 방향인지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다이버시티를 살려놨고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됐기 때문에 딥러닝 그 레볼루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약 5분 정도 잠깐 쉬고 48분부터 다음 세션 하정우 소장님 세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질문이 주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 AI 사업개발 커뮤니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AI 사업개발을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나오고요. 입장 코드 select SELECT를 입력하시면은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 있으시면 유튜브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파이어사이드 챗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